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대문학가 톨스토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작가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인데다가 또 그 책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렵고 방대하죠? 두껍고. 그래서 이제 보통 영화로 많이 봅니다. 한 작품을 끝까지 완독한 독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작가인데 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책들을 이제 대부분 완독하고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보고 저의 살아온 지난날도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과연 대단하구나. 인간의 심리, 인생, 기타 여러 사회적 선남만상을 참 잘 다루었어요. 그것도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작품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엄청나거든요. 주인공도 있겠지만 짧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각각의 개성과 이 인생관을 참 어떻게 이렇게 잘 녹였는지, 가히 대문어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틀리구나. 요즘 그 시대를 초월해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살아남는 이 작품들은 과연 그 무언가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시대가 많이 흘렀죠. 그리고 이제 문체 자체도 좀 옛날식이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좀 시대적인, 이 트렌디적인 부분만 좀 달리 생각하면은요, 이만한 인생 교과서가 없습니다. 시간을 한번 내서 꼭 읽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인생의 바이블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기본 소개를 먼저 해보면은요, 정식 명칭은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백작입니다. 1828년에 탄생해서 1910년에 돌아가셨죠. 잘 알려진 대로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시인, 그리고 개혁가이자 사상가였습니다. 성향으로 보면 이 사실주의 문학의 대가였고요.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으로 지금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 부활, 이런 내용들이 있죠. 러시아 문학과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톨스토이는 이제 원래는 외교관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의 동양어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원래부터 농민이나 일반 대중, 민중들을 좀 생각하는 감정이 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학부로 전과를 했어요. 법률 지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일반 좀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용이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학업에 열의가 없었고요. 워낙 자기 관심 분야의 책만 열심히 보는 그런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주위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결국 수업 태도 불량으로 유급을 했고요. 자퇴를 하게 되죠. 별로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당시에 이제 톨스토이 위로 형이 셋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당시의 귀족들은 이제 문관이 되거나 아니면 군인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죠. 당시는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이렇게 관에 진출하는 것 말고는 딱히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농촌에 틀어박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농촌 생활의 열의를 가지고 당시 농노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의료를 제공하고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아주 온정적인 지주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많이 베풀었는데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너무 참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의 차가운 반응, 그리고 불신, 이런 피드백이 오니까 굉장히 실망했다고 해요. 사람 마음이 다 비슷하죠. 내가 베푼 것만큼 좋은 피드백이 오지 않으면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시 도시로 나오게 되고요. 이때 이제 젊은 톨스토이, 이 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이제 학사학위는 겨우 따는데 이때 이제 완전히 좀 마음을 놨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해놨으니까 어차피 먹고 사는데 큰 지장도 없고, 그래서 러시아 귀족층의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톨스토이는 원래부터 좀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가 워낙 어릴 때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성장하면서 여자에 집착하는, 좀 연애를 인생의 중대사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흥을 넘어서서 도박에도 빠졌어요. 아주 거액의 도박빚을 지는 바람에 집안에서 쫓겨날 뻔한 그런 처지까지 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무분별하게 살아가던 젊은 시절의 톨스토이,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하게 되죠. 내 인생이 여기서 마무리할 것인가? 이러한 삶에 만족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당시에 그 큰형 이 니콜라이가 복무하던 이 카카스 지방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톨스토이는 이 농노 제도 없이 사는 이 카자크들의 삶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들의 언어, 문화, 이 풍속 등에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경험담, 그리고 여러 깨달은 점들을 합쳐서 여러 잡지에 발표하면서요, 비로소 작가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당시에 러시아를 보면은 이 카프카스 지역을 병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큰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톨스토이는 이 상대방이 이제 아주 호전적인 이 체첸 지방 사람들이었어요. 뭐 지금도 아주 러시아에 대항하기로 유명하죠. 이들을 상대하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군인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런데 당시 러시아 귀족들을 보면은 이제 뭐 군사 쪽으로 진출한다. 그러면은 유년 군사학교 아니면 사관학교 이런 쪽을 가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바로 실전 배치를 희망했죠. 그래서 이 포병 하사관부터 시작해서 공을 세워서 현지 인관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이 복무를 하던 틈틈이 그의 성장기가 반영된 반쯤은 자전적인 소설을 썼는데요. 이게 유년시대, 소년시대, 청년시대의 3부작이 이때의 작품입니다. 이때쯤부터 이제 본격적인 작가의 길로 들어서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전역 신청을 했는데 이때 전쟁이 또 한 번 크게 터집니다. 그래서 전역이 거부당하고 결국은 이제 세상사에 몰려서 크림 전쟁에까지도 참전하게 되죠. 이 당시에 있었던 전쟁 중에 가장 큰 이제 배틀이었죠. 근데 이제 별로 참가하기는 싫었는데 기본적으로 좀 강한 남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전투에서 아주 큰功을 세웠고 훈장을 받고 중위로 진급하는 좀 영전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문필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당시에 이제 본인이 좀 감명 깊게 느꼈던 이 세바스토폴 전투에 관한 여러 글들을 잡지에 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작품 세바스토폴 이야기로 나온 건데 이런 톨스토이의 군대 경험, 이 여러 작품에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아주 아이러니하죠. 전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지만 군인이 되었고 이때의 잔혹한 체험 때문에 톨스토이는 결국 평화주의의 작가가 됩니다. 이후 톨스토이는 군에서 제대했고요. 몇 년간 서유럽을 좀 여행을 했는데 이때 좀 다른 국가들의 교육 방법, 사회생활, 역사관 이런 쪽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 깨달음을 바탕으로 결국 톨스토이는 자신의 영지로 돌아와서 이 농민들의 자녀를 위한 학교를 열고 신문을 발간해서 자신의 교육관을 설명하고 실행시키는 단계에 이르르죠. 이러다 보니까 당시 기준으로는 결혼이 좀 늦었습니다. 이 30살이 넘어서 겨우 아내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때 아내로 맞이한 이 사람이 당년에 불과 18살밖에 안 된 친구의 딸 소피아였습니다. 당시 톨스토이는 34살이었죠. 어쨌든 나이 차에 관계없이 톨스토이는 소피아와 아주 뜨거운 연애를 벌였다고 합니다. 당시 소피아의 발랄하고 귀여운 모습, 여러 좀 심신이 고단했던 톨스토이를 크게 매료시켰고요. 결국 그의 걸작인 이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안나 카레리나의 소피아를 모델로 한 주요 인물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안나 카레리나를 쓰고 있던 해에 톨스토이는 갑자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좀 존재론적인 의문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왜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런 고민들을 한 번씩 하죠.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러 태어났는가? 그 누구도 답을 찾지 못한 이런 질문이 한번 자신의 좀 생각, 이 뇌리에 파고들면은요, 상당히 괴롭습니다. 저도 좀 겪었어요. 지금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다 허무해지는 그런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톨스토이는 워낙에 감수성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좀 뛰어나니까 이 고통이 훨씬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자기 점검과 인생의 의미에 대한 이 고통스러운 물음을 이 고백이라는 작품에서 에세이로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뭐 깨달음, 뭐 방황, 과정 이걸 다 겪고요. 톨스토이는 이 정신적 위기와 함께 급격하게 그 사상과 체계를 변화하게 됩니다. 결국 톨스토이는 당시 러시아의 종교였던 러시아 정교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이 자신의 교회 사상을 발전시켜서 신의 왕국은 그대 안에 있다라는 에세이로 자신의 종교관을 상세히 풀어내게 되죠.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톨스토이는 어떤 폭력이나 무력의 사용은 매우 해로운 것이고 폭력에는 비폭력으로 맞서야 하며 정부 등으로 대표되는 뭐 무력이나 종교, 사유재산, 뭐 맹세, 기타 이런 좀 강제적인 힘에 반대하자는 사상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톨스토이주의라는 사상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제 마침내는 종교와 일치하는 이 삶 자체에 강한 열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기준으로 이 농부, 이 농민들이 하는 가장 힘들고 터프하고 하드코어한 그런 생활을 직접 실행하기로 하죠. 당시의 인생론, 참회록을 저술했고요. 스스로 재산과 영지를 포기하고 농부처럼 일하는 금욕적인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가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부인인 소피아는 농민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톨스토이의 폭탄 선언을 듣자 톨스토이와 엄청나게 싸우게 되는데요. 뭐 당연히 톨스토이 개인에게 있어서는 고뇌에 찬 결단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제까지 귀족으로 살아온 소피아에게는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고매한 이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피아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더구나 이렇게 베풀어주고 생각을 했는데도 톨스토이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이 너무나 차가웠어요. 심지어는 비웃기까지 했죠. 이걸 좀 무마하려고 톨스토이는 이 1881년 이전에 쓴 그의 모든 소설의 저작권을 소피아에게 양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피아의 화는 풀리지 않았죠. 이러한 마인드의 전환이 좀 심해지니까 이제 톨스토이는 이 자신이 이제 마음을 좀 달리 먹기 전에 썼던 작품들까지 부정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 이게 전부 자신의 종교관이 변하기 전의 작품들이잖아요.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대문학 작품으로 인정받는 이 위대한 저술들을 모두 부정하게 됩니다. 예술이 가진 사상은 어떤 무지한 사람에게라도 전파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은 톨스토이가 이전에 쓴 자신의 모든 작품들 보통 사람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좀 헛된 목적으로 쓴 귀족의 예술 장난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작품에 엄청난 찬사를 했던 러시아 문학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욕을 엄청 먹었죠. 그리고 톨스토이는 자신의 좀 사상과 이 전향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다시 소설 쓰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지만 표현하는 방식을 좀 바꾸기로 마음 먹었던 듯해요. 그래서 러시아 민담, 설화 이런 쪽은 뭐 기본 디폴트 값이니까 러시아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민담 형식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들려줄 수 있는 바보 이반, 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 이런 내용들로 계속 교육 겸 뭐 작품 활동을 집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톨스토이 단편선으로 알려졌는데 분야에 따라서는 이 대작들보다 오히려 더 판매 부수가 많이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 정교회에 여러 좀 반감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작품들의 러시아 정교회를 굉장히 강도 높은 수준으로 비난을 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러시아 정교회에서 파문당하게 됩니다. 당시의 위대한 대문호라고 불렸던 톨스토이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 표현의 자유도 없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이 톨스토이의 이 러시아 정교 비판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뭐 일설에 의하면 살해당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라고 할 정도니까 좀 당시 기준으로는 뭐 엄청났겠죠. 지옥의 패망과 부흥이라는 작품에서는 이 교회를 악마의 발명품이라고 주장했고요. 다음 작품인 부활에서는 이 성체 성사를 마술에 가깝다는 내용으로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좀 독실한 신자였죠. 도스토예프스키하고 많이 비교가 됩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상대적으로 러시아 이 정부, 관가, 그리고 종교계에 많은 지원을 받았죠. 물론 본인 자체가 훌륭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주위에서 서포트를 받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념에 따라 생활하던 톨스토이. 그러나 말년이 되면서 부인 소피아와의 갈등은 점점 극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톨스토이가 자신의 모든 저작권과 판매료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결정을 한 뒤로는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제 대판 부부싸움을 하고요. 나이 80이 넘어가는 아주 인생의 마지막에 농민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유일하게 마음을 연 이 막내딸 알렉산드리아를 데리고 가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동 중에 기차역에서 폐렴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당시에 역이 이제 아스타포보 역이라고 했는데 톨스토이를 기리기 위해서 레프 톨스토이 역으로 개칭되었다고 합니다. 이 역은 2014년경에 폐쇄되었다고 하는데 그 관련된 역사는 아직도 남아 있고요. 뭐 관광 상품으로 개조를 좀 했겠죠.
그리고 이 역사의 시계, 톨스토이가 사망한 6시 5분으로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농민이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톨스토이의 무덤은 그의 위상답지 않게 묘비도 없이 매우 단촐하기 그지없다고 하네요. 죽을 때까지 아내 소피아와 끝내 화해하지 않았고요. 죽기 직전 유언에 아내는 절대로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피아는 장례식에조차 참석할 수 없었고 당시 기준으로는 좀 예외적으로 죽어서도 남편과 합장되지 못한 채 톨스토이 묘지에서 몇 킬로 떨어진 마을 묘지에 묻혔다고 하네요. 82세 폐렴으로 사망했는데 이것과 별개로 엄청나게 건강했고요. 기본적으로 터프하고 강한 남자였다고 합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일반 젊은이와 함께 힘대결을 할 정도였고 막내 아들인 이반을 얻은 것이 나이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고요. 이 톨스토이의 문학과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좀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는 좀 별개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먼저 전쟁과 평화인데요. 이 나폴레옹 전쟁의 이 러시아 원정을 소재로 한 역사 소설이죠. 여기서 톨스토이는 실제로 이 특출난 사람이나 영웅, 뭐 소설에서는 나폴레옹을 지칭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역사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새로운 역사관을 내세웠습니다. 좀 위대한 사람을 싫어한다는 그런 느낌인데 뭐 당시 기준으로는 좀 영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많이 마찰을 일으켰죠. 그래서 충격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나 카레니나, 이 겉보기에는 단순히 러시아 상류층들의 연애 스토리 같아 보이는 이 소설이 1870년대의 이 귀족 계급과 러시아의 사회, 도덕, 이 철학에 대한 여러 문제들,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여러 관점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위선적인 상류 계급층을 아주 극혐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고발하고 강하게 고찰한 점,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거의 매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영어권 작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훌륭한 작가를 뽑으면은 그 100위 안에 항상 톨스토이는 들어있고 그 중에서도 최상단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같은 좀 중구장대한 좀 무거운 소설들보다는 안나 까레리나를 더욱 좋아했다고 전해지네요. 그 성향을 보면은 좀 인간의 심리 분석, 그리고 개인과 역사 사이의 모순, 기본적으로 리얼리즘을 추구했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형식적인 것을 부정하고요. 인간의 거짓과 허위, 가식, 기만, 그러니까 좀 가면 쓴 내용들을 다 좀 벗겨내고자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 이전에는 진정한 농민의 모습이란 없었다는 이 레닌의 말처럼요. 톨스토이는 러시아 제국에서 이 혁명이 준비되어 있던 시기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했고 그의 문학과 사상을 사회혁명에 좀 잘 녹여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전 인류의 예술적 발전을 보다 더 진일보시켰다. 그의 문학과 사상이 세계에 기여했다. 이런 좋은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좀 극명하게 전환점이 있었잖아요. 이 종교관이나 세계관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두 개의 톨스토이라는 평가도 많이 받습니다.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톨스토이, 그리고 청교도적 설교자로서의 톨스토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진다고 하는데 이 두 얼굴을 가진 이 분열된 자아가 계속해서 서로 싸우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는 뭐 이런 과정이 좀 소설가의 좀 극적 인생이다. 이런 평가도 많이 받는 듯해요. 그래서 위대한 소설, 위대한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아주 리스크 있고 다이내믹한 인생을 이 여정을 겪어봐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생을 해봐야 한다는 내용이 여기서도 많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품으로도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도 뭐 워낙 좀 일반 대중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강했다고 해요. 원래 태어나기로 백작의 지위를 가진 귀족이었잖아요. 당시에 이 전 러시아에 귀족이 1% 정도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타고난 금수저고 본인 자신이 능력치가 있으니까 혼자 호의호식하려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그런 인생을 살죠. 그런데 이제 여러 뭐 작품이나 생각들을 통해서 러시아 귀족들이 좀 너무 소수가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일반 국민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있음을 비판하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기득권층에 굉장한 미움을 받았죠. 참회록 같은 작품,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이런 러시아 상류층 고발 작품들은 금서 목록에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필사본이 돌았죠. 몰래 읽었고요. 유럽이나 미국, 아시아에 있는 여러 좀 명사들이나 출판사들이 그의 작품을 출판해서 오히려 이 앞서 대작들보다 이런 내용으로 명사가 먼저 된 연유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본인들의 좀 이익을 우선한 당시의 러시아 정교회, 여기를 좀 세게 비판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미움을 받았고요. 뭐 파문보다도 훨씬 더 심한 여러 가지 좀 정신적 그리고 이 물리적 데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았죠. 또한 행동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평생토록 보여줬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귀족들의 방해로 폐교가 되긴 했지만 이 고향에서 농민학교를 운영했고요. 당시는 이제 부모가 강요하죠. 애들 돈 벌어오라고. 입 하나 건사하기가 쉽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렇게 무지렁뱅이로 커나가던 이런 상황들이 좀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농민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재미있게 놀기도 하게 그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애썼습니다. 당시 부모들은 처음에 이제 일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싫었어요. 자녀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막았지만 톨스토이가 진심으로 이 농민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는 아이들을 기꺼이 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이 농민학교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자유로운 교육을 통해서만이 진짜 교육이 진행된다고 톨스토이가 강하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작품과는 별개로 자신의 모든 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교과서를 직접 쓰기도 했는데요. 이 농민과 귀족이 평등하게 교육받도록 한 내용 때문에 이 자기들보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농민을 멸시하는 이 귀족들, 이 농민들과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며 거센 반발을 일으켰지만 결국 자신들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던 이 농민들에게는 위대한 문학가, 위대한 사상가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폭력은 문제를 더 심하게 만들 뿐이고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평생에 걸쳐서 이야기했으며 또 기독교 평화주의와 기독교 아나키즘의 대표적 인물이기도 합니다. 톨스토이에 대한 평가는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2020년대 이후에 들어서도요. 러시아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다른 유명한 작가들, 예를 들어 도스토예프스키나 고리키, 푸시킨, 체홉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걸작 작가들로 부족함 없는 다른 러시아 작가들을 압도적인 수치로 이기는 이 매우 인기 있는 순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좀 식상한 말이지만 세계는 이제 연결돼 있죠. 그리고 유럽의 역사는 서로 이제 싸우고 합치고 그 합종 연행의 연장이긴 하지만 다 연결돼 있습니다. 러시아가 예나 지금이나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경제력 이상의 국제적 파워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꼭 이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 톨스토이의 문학과 좀 여러 에세이들을 살펴보는 이 공부, 더 나아가서 이 러시아 문학과 사상, 역사 등에 관해 스터디하는 것, 어쩌면 미래를 위한 가장 큰 저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 되실 때마다 열심히 해보자고요. 톨스토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나 이런 러시아 문학이 어려운 이유가 그 배경을 잘 모르는 좀 부분에 있습니다. 보통 러시아 역사가 우리한테 좀 멀죠.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이상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과서에서 본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러시아의 역사를 어느 정도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톨스토이 작품들의 배경이 되는 이 러시아 제국시대, 제정 러시아로 부르기도 하죠. 이 러시아의 표트르 1세가 1721년에 군주 칭호를 당시 차르에서 임페라토르로 계칭하면서 형성된 제국입니다. 이 제1차 세계대전 도중인 1917년 2월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에 의해서 붕괴될 때까지 지속된 국가 체계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러시아 제국 상당히 사이즈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 식민지 콜로니가 워낙 많아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려였던 대영 제국, 그리고 전 세계를 제패했던 몽골 제국에 이어서 세계 3위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스케일이요. 유럽이나 아시아, 북아메리카 대륙에까지 걸쳐 있었죠. 당시에 러시아 제국은 이 스웨덴 제국과 이 폴란드 연방,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쇠퇴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 국제 무대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대사건이었는데
이 나폴레옹의 침공을 막아냈죠. 그것도 1대1로. 이 이후에 유럽의 주요 세력으로 떠올랐고요. 그 발언권이 엄청나게 세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파워가 있어 보이는데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후진적인 농업 중심 국가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토지들이 낮은 생산성의 농노들이 경작했고요. 아주 좀 심한 봉건적인 계약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농노들은 법적으로 1861년에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도시와 시골 지방에서는 이 귀족 계급들이 그 주도권을 쥐고 놓아주지 않았죠. 경제는 외국 자본들의 투자를 받아서 점진적으로 근대화되기 시작합니다. 다만 제국은 끝까지 최종적으로 차르에 의해 통치를 받았던 이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폐해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러시아에게는 참 다행스럽게 이 제국 초기에 상당히 괜찮은 리더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반 3세. 당시 러시아의 영토를 3배로 늘리면서 이 제국의 기초를 잘 다져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표트르 대제. 뭐 워낙 유명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당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러시아 제국을 유럽의 주요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구적인 디자인의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수도를 천도해서 국가의 발전을 꾀했죠. 표트르 대제 때 러시아 제국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이전의 전통주의자들에 맞서서 러시아를 근대화, 서구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적인 이 과학과 근대화의 물결에 편승해서 국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때가 러시아 제국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죠. 뒤이은 예카테리나 2세, 러시아 제국의 황금기를 이끌긴 했는데 사실상 이제 앞에 유산을 받아서 조금 더 발전시킨 경향이 크고요. 그 정책을 기본적으로는 추진해 나가긴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좀 역사 흐름에 역행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알렉산드르 2세, 수많은 개혁 정책들을 잘 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1861년에 당시 2300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 농노들을 해방시킨 사건이었죠.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동유럽에서 이 정교회 수호자를 자처했고요. 오스만 제국에서 이 정교회 신도들을 보호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명분과 그 구실을 다 확보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때 관계로 인해서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이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연합, 오스만 제국 등을 상대로 프랑스와 영국의 편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조금 어색했죠. 그 형태를 보면은 이 러시아 제국은 이 1905년에 혁명으로 인해서 입헌 군주정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이 정교회와 귀족정 그리고 국가주의가 합쳐진 전제 군주정에 가까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중간에 입헌 군주정의 이 형식을 취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좀 나라를 제대로 이끌지 못했어요. 백성들은 계속 굶주렸죠. 결국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결국 1917년 2월 혁명으로 인해서 제국은 완벽히 무너지게 됩니다. 당시 황족들은 이 볼셰비키 혁명단에 의해서 모두 처형당했고 대부분의 남아있던 귀족 계급들은 따라서 처형당하거나 망명하거나 뭐 이런 선택길에 처하게 됐습니다. 뭐 워낙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 표트르 대제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 표트르 대제 시절에 러시아가 이제 급격한 이 서유럽화, 근대화가 시작되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정작 이 근대화가 필요한 농촌에는 개혁의 바람이 불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자체가 크게 이렇게 농업에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4천만 명이 살고 있던 이 러시아의 농촌, 이 서양의 농지들보다 한참 그 생산성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상황 자체도 훨씬 터프하죠. 일단 너무 추웠습니다. 이에 표트르 대제가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코르프 계층들을 농노로 만들었고 이들을 세원으로 삼아서 재정을 탄탄히 하고자 여러 정책들을 폈죠. 하지만 이 계층들을 비롯해서 이 여러 농노들이 19세기 후반까지도 아주 봉건적이고 좀 구시대적인, 좀 후진적인 그런 계약 체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득권을 잡은 층은 절대로 놓으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역사적으로 개혁이 성공한 케이스는 별로 없죠. 대부분은 피가 따라오는 혁명이 있었을 뿐입니다. 당시에 러시아는 이제 좀 부동항이 없어서 무역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했는데 그나마 하나 있는 거는 1년 12개월 중에 9개월은 얼어서 쓸 수 없는 항구였고 발트해로 출입하면 좋긴 한데 당시에 파워 강국이었던 스웨덴 제국에 의해서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표트로 대제가 이걸 단번에 해결을 했죠. 그래서 스웨덴 제국을 공격했고 스웨덴은 반강제적으로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스웨덴 제국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북유럽의 평화의 상징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인식되는데 17세기, 18세기를 보면은요, 발틱해 제해권을 장악하고 유럽의 패권국으로 부상했던 당시 그 지역에 좀 힘 있는 깡패 국가였습니다. 지금의 관계를 보면은 스웨덴으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역사 스토리죠. 어쨌든 간에 이 표트르 대제 때 러시아는 이 대북방 전쟁의 해상으로 통하는 길목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세울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정부 조직도 개편했고요. 지방 제도도 확립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결합이 되고 효과를 발휘해서 그의 치세 동안 러시아의 재정 수입은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하죠. 또한 당시 귀족들의 폐해가 있던 모든 종류의 자치정부는 폐지되었고 귀족들의 이 국가에 대한 의무는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발이 심하잖아요. 이걸 아주 스무스하게 종교로 틀어 막았습니다. 정교회를 행정 시스템의 일부로 끌어들여서 귀족들을 잘 다독였죠. 결국 이 귀족과 종교를 국가의 하부 시스템으로 삼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은요, 밖으로 싸움도 잘했고 안으로 내정도 잘했다. 한마디로 훌륭한 리더였다는 말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예카테리나 2세. 좀 평가가 여러 가지로 갈립니다. 원래는 이제 그 표트르 대제의 후예였던 이 표트르 3세와 결혼한 독일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러시아의 이 엘리자베타 여제가 죽은 이후에 자신의 남편을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권력을 차지했죠. 그리고 표트르 대제 때 크게 실추된 일반 귀족들의 권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제, 구기득권의 부활이죠. 귀족들이 국가에 행해야 하는 여러 의무는 대부분 말소되었고 그들에게 지방자치권 등의 엄청난 권력을 재부여하게 됩니다. 당연히 귀족들의 큰 지지를 얻게 되었고 반대로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비참해졌겠죠. 일반적인 정복 전쟁이나 대외 외교 정책은 무난히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당시에 좀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 전체까지 미치는데 성공시켰다고 하죠. 이는 분명 치적입니다. 다만 이 예카테리나 2세의 치세 동안 가뜩이나 힘들었던 농노들의 삶은 갈수록 악화되었고 대부분의 농노들은 태어난 이후로 일평생 주인의 땅을 강제로 경작하면서 보내야만 하는 그런 생활을 살았습니다. 예카테리나 2세가 이 토지와 농로를 각기 다른 재산으로 취급하는 법안을 제정했는데 이 이후에는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을 정도였죠. 당시에 반란군이 굉장히 그 세력이 셌다고 합니다. 모든 지주들을 죽여버리자라는 아주 험악한 강령을 내걸었죠. 당시에 이 군 세력이 모스크바를 위협할 정도로 세를 떨쳤다고 합니다. 부모가 농노였고 나도 농노로 태어났는데 내 자식도 농노가 된다. 그러면 그런 삶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좀 못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자유가 없는 삶은 절대로 할 수가 없겠죠? 한번 자유를 맛본 사람은 그 이전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귀족들이 병력이 세니까 어찌저찌 해서 결국 진압은 하게 됐는데 당시 예카테리나 2세가 좀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난 이후로 원래는 이제 반란 주동자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처형시키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후속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고통 없이 죽이라고 명령하기도 하고 그 가족들은 어지간하면 살려줘라 이런 내용의 명령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공포정치가 덜해졌다는 내용이겠죠. 하지만 이 농노들에 대한 차별과 탄압은 그녀의 전 통치 기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이 치세 기간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러시아의 남부 국경을 흑해까지 확장한 상당한 성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 귀족들의 지지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세력을 안정시키려면. 그래서 귀족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 이어갔고 농노들과 평민들의 권리를 계속 박탈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러시아는 사회주의 기본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예카테리나 2세의 평가가 그렇게 좋을 리는 없겠죠. 다만 부분적으로는 평가가 엇갈리는 조금 애매한 상태의 군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1812년에 당시 유럽의 좀 패권자였던 프랑스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이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하고 좀 불협화음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꿇으라고 했는데 말 안 들은 거죠.
그래서 러시아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추위가 뭐 보통 추위입니까? 그래서 결국 러시아의 혹한을 견디지 못한 프랑스군은 크나큰 타격을 입었고요. 결국 나폴레옹이 후퇴하자 러시아 군대는 그의 뒤를 쫓아 중앙 유럽까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이제 동맹국들이 나폴레옹이 약해지니까 나도 한번 힘을 쓰자. 그래서 나폴레옹을 패망시키는데 전 유럽이 합심해서 성공하게 되죠. 나폴레옹이 패퇴한 뒤에 이 알렉산더 1세, 유럽의 구원자라고 불릴 정도로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당시 유럽의 지도 체제였던 빈 회의에서는 유럽의 국경을 다시 정했는데 이때 러시아가 큰 역할을 했으니까 폴란드를 가져라 이렇게 전리품으로 줄 정도였죠. 뭐 이런 내용은 다 좋았는데 이제 점점 그 러시아가 폐쇄적으로 변해요. 이 유럽의 이 자유주의, 이 자본주의를 맛본 러시아의 뭐 장교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이 농노들이 못 견디겠다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각지에서 계속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러시아 지배층이 칼을 빼들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트르 대제 때부터 실시했던 개혁 정책들을 모두 폐기하고 이 국가주의와 정교의 이 교회 위주 이런 옛 시스템으로 회귀시켜 버렸죠. 그리고 이제 니콜라 1세 때에 이르러서는 이제 엄청난 검열 국가로 바꿨고 국민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비밀 경찰 제도를 만들어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모든 급진주의자나 혁명가들을 시베리아 유영소로 보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 러시아의 문학 작품에 이러한 배경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던 중에 1850년대에 이르러서 이 러시아는 크림 전쟁에서 이 영국과 프랑스, 오스만 제국 연합국에게 패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이 나폴레옹에 맞서서 그를 꺾었다, 유럽을 지켰다라고 하는 좀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싸움을 좀 잘한다고 여겼었죠. 근데 크림 전쟁에서 대패를 했어요. 이게 러시아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 서로를 좀 알게 되잖아요. 이제 과학적인 좀 발전과 더불어서 눈부시게 성장하는 이 서구 국가들과 이 니콜라 1세의 치하하에 갈수록 퇴보하던 러시아 제국 간의 격차, 갈수록 더 벌어졌고 결국 국민들도 모두 알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알렉산드르 2세의 이 농로 해방령이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일어났는데 좀 혁명과 같은 급진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농로들을 좀 자극하기보다는 좀 온건한 방법으로 사회 갈등을 줄이고 국가를 발전시키고자 한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게 좀 스무스하게 진행돼야 했는데 지주들도 농노들도 환영하지 않는 정책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거는 좋은데요. 이 지나치게 높은 토지 상환금을 강요받았어요, 농노들이. 그리고 지나치게 좁은 토지를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이런 거 해주려고 그렇게 좀 티를 냈냐. 뭐 이런 비난이 폭주했죠. 결국 더 이상 이 삶의 기본적인 게 좀 이어갈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어지니까 이 도시들에는 이 해방 농노 출신의 빈곤한 노동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워낙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전의 농노 때보다도 훨씬 못한 정말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하게 되는 이 새로운 도시 빈민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로 이 농노제가 참 폐해의 극치였어요. 국민들 중에 압도적 다수인 이 82, 3%가 이 농부, 농민 쪽에 속했는데 귀족층은 1%가 안 됐죠. 그리고 성직자층이 한 0.1%, 상인들과 중간 계급들이 한 10%, 나머지는 대부분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대략 1억 명 가까운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살아갔는데 이들 대부분이 비참한 이 빈곤점 이하의 삶이었다. 그럼 러시아가 어떻게 굴러갔는지가 참 신기할 정도죠. 한마디로 이 시대에 좀 러시아에 살았다. 그럼 귀족이 아니라면은요, 농노 아니면은 빈민이라는 그런 공식이 성립될 정도입니다. 당시에 농노들은 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했고요. 그들의 생사여탈권은 거의 그들의 주인에게 달려 있다시피 했습니다. 지주는 농노를 마음대로 팔거나 살 수 있었고요. 저당 잡힐 수도 있었고, 매질이나 형벌을 가할 수 있었고요. 시베리아 유형 같은 극형에도 처할 수 있었습니다. 농노들은 지주들로부터 부녀지를 좀 제공받아서 그 토지에서 경작을 하는 대신에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는 지대를 바쳐야 했죠. 게다가 부역의 의무도 강제로 졌습니다. 농노들의 삶은 갈수록 정체되었고 사회의 질은 악화되어 갔죠. 그리고 이러한 생활이 대를 이어가며 이어지니 그야말로 당시의 러시아는 지옥 같은 삶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은 일찍이 산업화와 근대화를 시작한 이 다른 열강들과는 달리 이런 전 근대적인 농노제와 봉건제 제도를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하였습니다. 1910년대에 이르러서도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농부였다. 이런 얘기 다 한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이 타 유럽 국가 국민들보다도 훨씬 비참한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이 19세기의 러시아 제국이 멸망하게 된 이유, 이 하층민들의 비참한 삶을 개선시킬 의지도 그럴 능력도 없었다는 것에 그 중요 원인을 보고 있죠.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미래를 위한 교육에는 더더욱 투자할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시민 수준은 당시에 매우 낮았던 유럽 수준으로 보았을 때도 더욱 형편없이 비참할 정도였습니다. 이 1800년도에 계산을 해보면은 이 러시아 제국의 전체 성인 남성 농노들 중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자는 전체 10% 이하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 가정교사들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는 귀족들의 경우는 90% 이상이 문해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상인들만 해도 70% 이상이 읽고 쓰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고 하죠.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한 농노들의 문해율은 가히 유럽 최하위를 달렸습니다. 여기다가 더해서요, 남녀 불평등도 매우 심각해서 모든 계급에서 여성은 더욱 떨어지는 수치를 갖고 있었죠. 이렇게 힘든 이 농노들의 삶에 또 종교가 또 한술 놓습니다. 이 러시아 정교회는 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이 오히려 신에 대한 신앙심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했고요. 국민들의 개화나 이 민생 발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요, 농노 자신들도 교육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죠. 당시 러시아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이 예술, 법학, 사업이나 기술자 등 워낙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산업화와 근대화가 다른 국가들보다도 더욱 더디게 이뤄진 게 여기서 기인하죠. 참고로 정교회는 원래는 이제 동로마 제국의 국교였는데 이 가톨릭과 함께 기독교에서 가장 오래된 종파 중의 하나입니다. 이 동서대분열 전까지 이 가톨릭과 함께 주로 좀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던 종교인데, 이 동서대분열이 좀 종결된 현재 이 정교회 자신과 가톨릭 상호 이 두 개만을 정통 교회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교회는 국가에 흡수가 돼가지고 정교회 자체가 곧 국가다, 이렇게 좀 맹신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소설과 역사 등에 자주 등장하는 정교회, 그 명칭을 직역하면은요, 올바른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영어 오소독스, 원래 정통, 정통파 이런 걸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교회를 지칭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11세기에 이제 동서대분열과 이제 종교개혁 등으로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시끄러웠잖아요. 가톨릭이나 개신교, 기타 서방교회가 많은 변화를 겪자 이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결코 변하지 않은 가치와 정통성을 지닌다. 그래서 정교회라 명칭한다고 합니다. 이름하고 실제하고 잘 안 맞죠. 이 러시아 관련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 등은 대략 이러합니다. 이 러시아 문학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내용만 좀 살펴봤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군요. 그럼 지금부터는 톨스토이의 명작들을 몇 편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좀 얻어야 하는가, 인생의 교훈으로 삼을 점은 무엇인가, 줄거리와 좀 생각해 볼 만한 점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할 내용은 이 전쟁과 평화입니다.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이 1800년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나폴레옹이 영국을 제외한 이 유럽 전역의 패권자로 군림하던 그런 시대였죠. 이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도 함께 필요합니다. 나폴레옹이 그때 파죽지세였죠. 유럽 대륙에서 마지막 남은 영국마저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 대륙 봉쇄령을 선포하고 주변국들의 협조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나폴레옹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눈에 가시였죠. 결국 나폴레옹은 이러한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 이 대군을 동원해서 러시아를 향해 침공하게 되는데, 이 1812년경 이 전쟁 초기 나폴레옹의 군대는 러시아를 상대로 연전연승하게 됩니다. 당시 최강이었으니까요. 러시아의 운명 역시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이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약 15년의 시간 동안 러시아의 광활한 공간, 그리고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 가정의 행복과 사랑을 아주 서정적으로 그리고 아주 극적으로 이야기한 작품입니다. 총 559명의 등장인물, 그리고 프랑스 나폴레옹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담은 소설, 정말 방대해요. 내용의 요약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려한 무도회가 매일 열리던 러시아의 귀족 사회. 그러나 언제 이 나폴레옹에게 침공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서로 간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때 젊은 귀족 중의 한 명인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 이런 아주 가식적인 러시아 귀족들의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그의 아버지는 정치적 권력을 잃고 낙향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괴로운 삶을 살고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심신이 불안정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이 안드레이는 프랑스 나폴레옹과의 전쟁에 참가해서 영웅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아내인 리자를 홀로 남겨두고 러시아를 위해 아우스터리츠 전투에 참전하게 되죠. 참고로 이 아우스터리츠 전투, 이 체코어인데요. 이 삼제회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제국이 싸웠다는 이야기인데 나폴레옹의 빛나는 승리 중에 하나로 여겨지죠. 프랑스 제국에 대항하여 결성된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을 아주 효과적으로 분쇄시켰습니다. 1805년 12월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지휘하는 이 프랑스군은 차르 알렉산드르 1세가 지휘하는 이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결정적으로 격퇴하는데요. 전투가 벌어진 장소 이름이 바로 아우스터리츠입니다. 이 전투는 흔히 전술상의 걸작으로 평가받기도 하는데 이 아우스터리츠에서 프랑스군의 승리, 이 3차 동맹을 종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즉 안드레이는 매우 괴로운 처지에 빠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 시간이 흘러서 안드레이는 전투 도중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게 되는데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나폴레옹의 목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안드레이는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요, 이 전쟁의 참혹함을 깨닫게 되었고, 이 자신이 그동안 꿈꿔왔던 전쟁 영웅이라는 것이 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가, 정말 여실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곧바로 전쟁터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아내인 리자는 이 아들을 출산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좀 닥쳐온 끝에 이 안드레이는 이 바깥 세상과 인생에 대해 더욱 냉담해지면서 점점 세상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한편 안드레이의 절친 중에 한 명인 피에르, 이 외국 유학을 마치고 러시아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서 백작 가문의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성향을 보면은 안드레이가 아주 보수적이고 좀 조용한 성격이다. 그러면 피에르는 매우 진보적이면서 활달하고 행동이 생각을 앞서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사이, 그러니까 안드레이와 피에르 앞에 나타샤라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이 나타샤가 안드레이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안드레이는 그동안 세상을 멀리하고 이 은둔하던 생활에서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의 사랑을 못마땅하게 여긴 안드레이 아버지, 두 사람의 결혼을 극렬하게 반대했고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약혼만 한 채로 결혼은 1년 뒤로 미루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이는 좀 상황에 몰려서요, 다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이 홀로 남겨진 나타샤가 매우 외롭고 좀 그리운 여러 감정을 좀 갖게 됩니다. 그때 이 틈을 비집고 새로 들어온 남자가 바로 바실리 공작의 아들 아나톨리죠. 근데 이 사람이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어요. 이걸 속이고 나타샤에게 접근한 거죠. 어두운 인생에서 겨우 한 줄기 빛을 찾았던 안드레이,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다시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샤 역시 이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게 되면서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 역시 실패하게 돼요.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를 침공했고 안드레이는 다시 전쟁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이는 또다시 중상을 입게 되는데 다행히 이 근처의 로스토프카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아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곳에서 안드레이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다시 그를 찾아온 나타샤와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안드레이는 부상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나타샤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게 되죠. 한편 피에르는 이 나폴레옹의 암살을 시도하다가 프랑스군에게 잡혀서 수용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사형 집행을 받았죠. 굉장히 피폐해진 정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수용소에서 만난 한 농민 병에게
민중이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 감동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 이후 지금까지 여러 좀 신분제 살아온 과정, 그리고 세상사의 여러 이야기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마침내 러시아가 드디어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피에르는 모스크바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타샤와 운명적인 재회를 하게 되죠. 그 두 사람은 새로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어려움들이 가시고 이제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싶었지만 나타샤는 예전에 밝고 활발했던 성격이 이 지금까지의 고된 현실 속에서 점점 좀 어두워지게 돼요. 이렇듯 이 책의 후반부는 이 나타샤와 피에르의 앞날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암시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1863년에 집필을 시작해서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65년에 연재 시작, 그리고 69년에 탈고를 마친 작품으로 톨스토이의 최대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무엇이 특별한가? 톨스토이 스스로 붙인 후기에서 자신의 작품이 이 장편 소설도 아니고 서사시도 아니며 역사적 연대기는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으로 좀 대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과 그 패배라는 역사적 사건을 중심에 두고 이 당시의 러시아 사회의 모습을 담은 이 소설, 당시 기준으로 표준적인 유럽의 장편 소설들을 가뿐히 넘어섰고요. 과거 사실의 기록을 지향하는 역사 연대기도 훌쩍 넘어섰습니다. 어느 한 가지 장르나 범주로 묶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가족 소설이면서 성장 소설이었고요. 전쟁 소설이면서 역사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이 톨스토이가 특별한 비중을 둔 것은 역사관의 계진이었는데 나폴레옹 전쟁을 이야기거리로 삼아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성찰해 보려는 것이 그의 강력한 집필 동기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그가 도달한 결론은 무엇인가? 놀랍게도 톨스토이는 이 국가적 대세에는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개인적 관심에만 골몰했던 사람들이 영웅적 행위를 통해서 이 시대적 상황에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유익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인 활동만이 열매를 맺을 뿐이고 역사적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은 결코 그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도 많아요. 즉 역사적인 어떤 좀 큰 틀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의의를 100%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역사의 큰 흐름을 의식하지 않은 채 각자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모여서 큰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내죠. 우리는 역사의 일부분인 동시에 그 주체가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나폴레옹의 경우만 보더라도요. 그는 불패 신화의 전쟁 영웅이었고 전 유럽이 그의 손아귀에 들어갈 그러한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러시아 원정 실패가 나폴레옹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것을 보면 영웅도 한순간 이 역사의 큰 수레바퀴 아래서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비극적인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여기에는 나폴레옹의 교만함이 주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나폴레옹의 교만함을 이렇게 지적했어요. 신은 파멸시키는 사람에게서 먼저 이성을 빼앗는다라고 말이죠. 이러한 톨스토이 역사관에서 바라볼 때 이 나폴레옹 같은 세계사적 영웅, 이러한 인물들이 역사를 움직여 간다고 보는 영웅사관은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폴레옹은 이 전쟁과 평화 이 전편에 걸쳐서 냉석거리가 되는데요. 그가 아무리 군대를 지휘하고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전장의 아수라장 속에서는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고 수행되지도 않는 그러한 묘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전쟁터의 상황을 보면은 사방에서 폭탄이 터지고 총성이 울리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비명과 고함, 이런 것들이 넘쳐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누군가 한 사람이 위해서 명령을 내려도 이게 제대로 전달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의 작전은 짜도 이게 세부적으로 잘 시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든 지든 운적인 요소도 많이 작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쟁의 양상이 작전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나폴레옹 자신만 그렇게 믿었을 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톨스토이가 흔히 민중사관에서처럼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역사는 아주 무의식적인 과정이었고
주체가 없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런 표현도 있는데 사회적 곤충으로서 벌의 생활과 유사하다는 내용이 좀 보입니다. 이 작품 속에서 인간의 삶을 이 벌의 이 생활에 자주 비유를 하는데 벌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전체 군집의 생존과 존속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명장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수십만 젊은이의 피가 필요하죠. 국가가 부른다는 미명하에 강제 징병으로 끌려나가서 생전 처음 보는 타국의 젊은이를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어설픈 영웅놀이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듯해요. 기나긴 역사적 과정에서 볼 때 그대들도 한 마리 벌과 다름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어쩌면 톨스토이는 우리 모두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고 현 상황을 즐기면서 살아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살아가면서 이 무언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꼭 그러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전쟁과 평화였고요. 다음 살펴볼 작품은 안나 까레리나입니다. 이 대부분의 고전이라 불리는 책들이 그러하지만 톨스토이의 작품들은 참으로 유난히도 그 사이즈가 크고 볼륨이 두껍습니다. 이 완역본을 기준으로 하면은 옛날 왜 전화번호부 아시나요? 거의 그 정도 페이지가 나옵니다. 읽고자 하는 독자의 귀를 사정없이 꺾어버리죠.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세계 공통이라고 하네요. 생각해보면은 이 도대체 짧은 고전이란 것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세계적인 걸작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대부분 엄청난 분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행간이 좀 길고 아주 빽빽하죠. 한 페이지에 30줄이 넘는 이 행간이 있는 책도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만연체예요. 이 만연체라고 하면은 이 설명적인 말들을 많이 써서 문장의 호흡 자체가 굉장히 긴 문체를 말하는데요. 간결체의 반대라고 보면 되겠죠. 이 압축적인 내용하고 생략을 좀 피해가지고 많은 어구를 동원해서 수식이나 설명을 아주 장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장인물의 심리라던가 세밀한 부분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읽을 때는 힘들죠. 장문이 되게 쉽고 또 이 긴밀성이 약화되니까 아주 지루한 느낌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옛날 고전이라고 하면은 이런 문체가 좀 많죠. 이 고전이라고 하면은 몇 번의 실패와 포기 끝에 마침내 읽게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듯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러했고요. 이 전쟁과 평화는 물론이고요. 안나 이 까레리나도 그 두 개가 참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사전에 잘 고민하시고 도전하시는 게 좋을 듯도 해요. 내용을 보면은 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할 것 없는 이 고관 대작의 부인인 안나 그리고 젊은 장교 브론스키 이 두 명이 사랑에 빠지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가 기차에 몸을 날리는 이 기념비적인 저 마지막 장면을 이 불륜의 말로라고 정의해 버리면 그럼 우리는 뭐하러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좀 저간에 깔린 시대상 그리고 사람들의 세밀한 감정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내용이 중요하겠죠. 이 안나 까레리나는 이 톨스토이의 삶에 이정표를 세운 작품이랄 수가 있는데 진실한 사랑과 결혼, 예술과 종교, 삶과 죽음 이러한 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대부분의 것들을 쏟아부은 톨스토이 문학의 집대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세계관이 크게 바뀌는데요. 자신이 잘못 살았다는 통렬한 심정으로 참회록을 쓰기에 이르릅니다. 이 참회록 집필 후에 그는 위대한 베스트셀러 작가에서 전 인류에게 깨달음을 전달하려는 이 계몽주의적 스승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존재 이런 쪽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극적인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이 소설에서 비판하고 경멸했었던 것들 가령 도시의 활락, 무의도식, 사랑이 없는 결혼, 거짓과 허위의 예술을 버리고 인간을 사랑하면서 삶과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 이런 좀 설파에 가까운 설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내용에서 톨스토이가 안나를 비극적 죽음으로 내몬 까닭이 단순히 그녀의 사랑이 불륜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 당시 러시아 귀족 사회에 좀 뭔가를 알리고 싶다.
이 연애와 결혼 제도,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대해 좀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책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고 있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질문하고 해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좋은 소설이란 무엇인가? 답이 아닌 그 시대를 산 인간의 다양한 가능성을 높이는 것, 그것을 물어보는 것.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밖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죠. 어차피 인생의 정답은 없으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시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생에서도 시간의 흐름과 경험의 축적에 따라서 가치관은 변할 수 있죠. 저자 자신도 그러했으니까요. 세계적인 고전이 매번 사람들에게 다르게 읽히는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자신이 성장하면서 또는 자신의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내용이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이죠. 만일에 어린 시절에 이 안나 카레니나를 완독했다. 그러면 대부분 이 소설의 주제가 인과응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전통의 전래동화, 탈무드나 이솝우화 이런 세계로 보면은요, 교훈을 찾는 것이 진정한 독서의 의미라고 생각했던 이 어린 나이의 가치관과도 맞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제 제 스스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이때 읽는 안나 카레니나는 어떻게 느껴지는가? 이렇게 사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가? 이런 좀 선뜻 대답하기 힘든 질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며 책을 읽는 포인트, 중요 주제가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좋은 소설이다. 이런 생각을 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안나 카레니나도 그런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고전이 재밌다. 이런 말을 이 표현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애매할 거예요. 뜨거운 차를 마시면서 시원하다라는 말을 하는 그 느낌을 알아야 하는 좀 힘들고 어렵고 터프하고 인생의 여러 경험과 좀 의미 있는 일들을 겪고 난 뒤에 재밌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인생의 내공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좀 어렵고도 참 의미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전은 어렵고 읽기 힘들며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쉬우면 또 재미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니까 이 안나 카레니나도 그러한 사전 각오를 가지고 읽어야 하는 책이 분명합니다. 다시 책 내용으로 들어와서요. 이 안나 카레니나는 톨스토이가 1877년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그의 여러 작품 중에서도 이 전쟁과 평화와 더불어 최고의 작품, 양대 산맥으로 인정받고 있죠. 이 동시대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 이 작품을 일컬어서 완벽한 예술 작품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영미권 작가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뽑은 세계 최고의 소설 중에 하나이죠. 본고장 러시아에서도 이 엄청난 칭송을 받고 있고요. 소련의 건국자 레닌은 아주 마르고 닳도록 이 작품을 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 전체를 통해서 이 당대 러시아 사교계의 아주 위선적 면모를 비판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주인공 안나와 브론스키 같은 이런 불륜 관계, 이 당대 러시아 상류층 사이에서는 매우 흔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야기거리도 안 될 정도였다고 해요. 안 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고 실제로는 이 서너 갈래 이상으로 서로 얽히고 설켜서 아주 좀 복잡다단한 그런 관계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하루바로 하루 살기도 힘든 이 비참한 농노들과는 다르게 풍요로움을 타고난 그들,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아주 무료한 시간들을 이런 사치와 향락, 유흥으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삶이었죠. 실제로 작품 전반부의 이 안나와 브론스키의 관계,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안나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은 것은 이 승마 경기에서 브론스키의 부상에 아주 놀라고 경악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안나가. 이게 사교계의 불문율, 즉 불륜 관계를 이 공적인 장소에서 드러내지 말 것이라는 그 규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남편인 카레니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사실에 충격을 받기보다는 아내가 그러한 내용을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냄으로써 내가 받을 피해가 창피했다.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이걸 고민했습니다. 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일단 체면만 지키면 된다는 이런 방식의 당대 러시아 상류층 문화, 이게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죠.
책은 굉장히 두껍지만요. 전반적인 작품 자체는 의외로 스토리가 쉬운 편에 속합니다. 이 타이틀 주인공인 안나의 비중이 의외로 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주변 인물들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 진짜 주인공을 이 레빈과 키티 커플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 레빈을 톨스토이의 분신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통설이다. 뭐 이런 내용도 많이 있죠. 또한 톨스토이가 이 안나와 브론스키를 잘못된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런 내용으로 설정한 반면에 이 레빈과 키티는 이상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 쌍으로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제목에는 안나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톨스토이가 바람직하다고 믿는 부부상은 레빈과 키티,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안나가 세상을 떠난 뒤의 이야기도 상당히 분량이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안나의 죽음 뒤의 이야기를 압축해도 분량이 상당히 나오는 이 별개의 작품으로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죠. 이 인물상도 상당히 다양한데요. 안나의 남편 카레닌, 처음에는 자신의 품위와 명예만을 중시하는 아주 무정하고 무심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아내와 그 연인까지 진심으로 용서하는 데다가 그들의 모든 요구까지도 다 들어주는 인물로 변모하죠. 심지어 안나가 세상을 떠난 이후 이 안나가 이 브론스키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거두기까지 합니다. 또 안나의 오빠인 스티바, 굉장히 친절하고 관대한 호인이지만 아주 무분별한 애정 행각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가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양면성, 다면성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야기가 기본적인 플롯은 이 레빈과 키티 그리고 안나 브론스키 이 두 커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원래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겠죠? 19세기 러시아 농업의 현실, 철학, 종교, 뭐 사회적 문제, 인간의 각종 심리 이게 좀 총동원됐기 때문에 이 작품의 시작,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이 안나가 기차를 타고 공간적 이동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당시 서구화를 열망하며 급격한 사회 변형을 하고 있던 이 러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상징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죠. 즉 서구화를 의미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러시아의 봉건적인 좀 사회를 의미하는 모스크바, 이런 공간적 장치를 통해서 자유를 열망하는 안나가 이 봉건적 공간인 모스크바에서 치러야 했던 자유의 대가를 절묘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나가 갈망하는 자유란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녀 역시 이 봉건적 사회의 러시아 결혼 방식에 따라서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아닌 집안에서 정략적으로 이 귀족 간의 좀 관계,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정해준 남자와 사랑 없는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죠. 그렇지만 이 모스크바역에서 우연히 보게 된 러시아의 젊은 기병 장교 브론스키를 통해서 그녀의 자유의지는 꿈틀거리게 되었고 결국 그녀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좀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주변 인물들을 보면은요, 이 안나에게는 이 스테판이라는 친정 오빠가 있었고 이 돌리라는 이름의 올케가 있었습니다. 이 돌리의 여동생이 이제 키티, 그리고 키티는 레빈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레빈이 이 스테판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스테판과 레빈은 친구이면서 동서지간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작품의 아주 문제적인 마성의 남자,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브론스키라는 젊은 장교가 등장하면서 이 여러 관계가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이 책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나 카레리나의 법칙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죠.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이 문장인데 여기저기서 많이들 사용한 그런 멘트입니다. 이 말이 이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인데 이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이 복선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 안나 카레리나의 오빠인 스테판이 이 가정교사와 연애를 하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스테판의 아내인 돌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두 사람의 가정은 파경을 맞게 되는데 이 사실을 안 안나가 오빠의 가정을 되살리기 위해서 돌리를 찾아가게 되죠. 차갑게 식어있던 돌리의 마음은 이 안나의 간절하고 진정 어린 설득으로 결국 녹아내리게 되었고 남편의 이런 애정 행각을 용서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나가 목적을 달성했죠. 그래서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이 기차역으로 향하는데 여기서 바로 브론스키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만남에서 브론스키는 안나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되지만 안나가 유부녀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크게 마음을 쓰지는 않습니다. 굉장한 미남의 이 매력이 철철 넘쳐 흐르던 브론스키. 주변에 여자가 없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브론스키에게 안나는 그냥 어여쁜 여성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안나는 마음이 달랐다는 것이 바로 이 미래의 안 좋은 결과를 야기하는 원인이었습니다. 한편 아까 그 올케, 이 돌리의 동생인 키티, 이 키티라는 아가씨가 마음속으로 브론스키를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테판의 친구인 레빈이 이 키티를 또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관계가 복잡하죠. 이 키티는 레빈의 청혼을 거절하고 이에 낙심한 레빈은 시골로 낙향하게 됩니다. 이들의 애정전선에 불꽃을 튀기는 계기는 한 무도회였는데 이 무도회에서 브론스키는 이 키티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나도 아름다운 안나에게 반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뒤로 끊임없는 애정 공세를 펼치게 됩니다. 안나는 자신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브론스키의 애정 공세를 거절했지만 결국 그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한동안 브론스키와의 위험한 미래를 계속하던 안나는 결국 남편과 아들을 떠나게 되죠. 안나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지만 남편은 그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완벽주의자인 남편에게 있어서 이혼이란 자신의 커리어를 망치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이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이 사람은 사회적인 시선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쓴 것입니다. 한편 브론스키를 사랑했던 키티는 자신을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해줬던 레빈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고 결국 그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게 좀 표현으로는 이렇게 짧게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이 페이지가 넘어간 부분이에요. 시간이 흐르고 안나는 결국 브론스키와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가지게 되지만 사정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결국 이혼하지 못했고 아들이 보고 싶지만 볼 수도 없으며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이 브론스키의 사랑이 변하고 있다며 의심하게 되죠. 시간이 흐를수록 미모는 늙고 애정은 식어가며 주위에 다른 이 젊은 이성이 보이게 되는 것은 어쩌면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안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브론스키의 안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는데 안나에게 현재 남은 것이라고는 브론스키의 사랑 하나뿐이었어요. 이 때문에 더욱 강하게 집착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죠. 이제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몇 가지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결국 안나는 브론스키의 마음이 변했다고 확신합니다. 남자 하나를 믿고 여기까지 온 자신을 박대하게 대하는 브론스키에게 복수를 다짐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그의 변심을 징벌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역으로 들어오는 기차에 몸을 던져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고 마는데요. 이에 반해서 이 레빈과 키티, 이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고 계속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작품이 마무리됩니다. 이 작품은 이 등장인물들의 심리 상태와 생각들을 너무나도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안나의 심리,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내는 수작 중의 수작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안나, 당시의 귀족 사회에서도 최고위층이었는데 이 가정을 버리기까지 왜 고민과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사회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이 가정을 버린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브론스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을 테죠.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누군가가 그걸 지적한다든지 또는 이걸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를 싫어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본능이죠. 이 작품은 이런 자기 잘못에 대한 인간의 이중적인 태도를 너무나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했던 안나, 어느 순간 브론스키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게 좀 심해요. 행복의 원천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서 찾으려고 한다. 이 결과적으로 불안과 불행 속에서 살게 된다. 이런 점을 보여주고 싶은 듯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레빈, 원래 이 잘난 형제들과 이 친구들 사이에서 무언가 모르게 열등감을 느끼고 위축돼 있던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키티가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었을 때 쉽게 한 번에 믿지 못하는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죠. 레빈은 키티와 결혼하고 나서도 자신감을 빠르게 회복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빈 역시 안나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와중에서 안나와는 달리 새로운 희망을 찾아내는데요.
비록 완전한 해답은 아닐지라도 이 불완전한 대로 이 마음속의 허무함에 대응하면서 살아갈 자신감을 얻어내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안나 역시 레빈처럼 자신의 희망의 길을 찾아냈다면 어쩌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작품은 보는 사람마다 그 주제를 다르게 찾아갈 듯도 해요. 이 소설이 쓰여진 시대나 일반적인 전통적 시각에서 보면은 이 징벌의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세상이 많이 변화된 듯도 합니다. 특히 아직은 부족하지만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좀 여건이 많이 신장된 게 사실이잖아요. 이 사회 제약 때문에 이 원치 않는 결혼으로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와 행복에 도달하지 못한 여자의 저항, 뭐 이렇게 보는 좀 여성주의적 시각도 있어요.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었던 안나의 소망은 이 사회적 상황 때문에 이뤄지지 못했다는 관점이 그것인데 여기에 저항하고 몸부림친 안나의 행동이 여성으로서 많이 공감된다. 뭐 이런 인식이겠죠. 몇 번 얘기했지만 당연하게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을 묻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자신이 하는 일이든 사랑이든 어떤 신념이나 주관이든 뭐 또는 책임감이든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애초에 도덕과 관념이란 이런 개념, 무리 공동체에서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었고요. 이것이 사회적 동의와 합의를 거쳐서 법과 규칙으로 제정되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원래 그러한 것은 없는 것이죠. 물론 어떠한 자유행동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 행위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아시리라고 믿어요. 문득 생각하건대 앞으로 일주일 뒤에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인가? 인류의 공공복리적인 행위를 할 것인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데 남은 시간을 보낼 것인가? 타인을 위해 기부와 재산을 나눌 것인가? 물론 이러한 행위는 훌륭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나긴 지구와 우주의 영원한 시간에서 보면 사람의 인생 80여 년, 그야말로 찰나의 시간이 아닐 수 없어요.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도,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들만 보고 살아도 짧은 시간입니다. 관념과 제도에 얽매인 행동보다는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쩌면 안나 카레니나를 통해서 톨스토이가 말하고픈 내용도 이러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톨스토이의 마지막 작품, 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1899년,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70살이 넘어 발표한 작품인데요. 톨스토이의 3대 걸작 중 가장 마지막에 출간된 작품이면서 동시에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이 톨스토이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 앞서의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안나 카레니나를 꼽는데요. 이 부활은 이 두 작품만큼의 찬사나 인기를 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평론가들로부터 19세기의 모든 예술의 결산, 그리고 새로운 20세기 예술의 단초, 이런 참 영광스러운 평가를 받은 작품이었습니다. 이 책 역시 방대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등장인물들의 심리, 이 깨달음의 과정, 이 번민과 연민 등의 묘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볼륨에 비해 페이지가 좀 빨리 넘어가죠. 더불어서 당시 러시아의 참담한 시대상, 그리고 지배계층의 허위허식, 사치와 향락, 이 무능력, 이런 부분들을 비난하는 내용도 톨스토이 스타일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깊어졌죠. 앞서 얘기한 대로 톨스토이는 이 생애 후반부에 지금 톨스토이즘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 사상, 그리고 그 가치관을 전파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것이 3대 걸작 중 이 안나 카레니나, 전쟁과 평화, 이런 두 작품들과는 확실히 다른 부분이죠. 그렇기에 이른이 넘어 이 늦은 나이에 쓰인 부활, 예술적 성경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에 아주 적합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이란 작품은 저에게 큰 질문을 던져주었어요. 죄를 범했던 인간의 참회는 증명될 수 있는가? 그리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이런 내용 말이죠. 살아오면서 의도적이든 실수이든 간에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사는 인간이란 존재,
그 근원적인 질문을 저자는 말하고 싶었던 듯도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주인공 네흘류도프 공작, 이 부유한 귀족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사치와 향락, 그리고 위선과 타락을 즐기면서 살아가죠. 그는 귀족 가문의 딸과 약혼을 한 상태면서 이 미모의 유부녀와 은밀한 관계를 즐기고 있습니다. 매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공작은 지방 법원의 배심원으로 이 살인 강도 사건의 재판에 참석하게 됩니다. 피고석에 앉아있는 매춘부가 손님에게 독약을 먹여 죽이고 돈과 보석을 훔쳤다는 그런 죄명이죠. 그러나 그 법정에서 피고인 카추사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는 지난날 이 숙모 집에서 그녀와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대학 시절에 방학을 이용해서 시골의 대지주인 이 숙모들의 집에 놀러가 있었던 그때 그는 이제 막 16살이 된 검은 눈이 아름답게 빛나는 소녀 카추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그녀의 이 밝은 미모를 잊지 않았던 공작, 2년 후 군대에 입대해서 전쟁터로 가는 도중에 고모집을 다시 찾게 됩니다. 목적은 뻔하죠. 이 순진하고 아름다운 카추사를 유혹해서 순결을 빼앗은 다음 그 손에 100루블짜리 지폐 한 장을 쥐어주고 그녀를 떠나게 됩니다. 방탕한 생활에 익숙했던 당시의 이런 일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룻밤의 원나잇이었죠.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연모했던 카추사를 하룻밤 이 쾌락의 대상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카추사는 원래 이 떠돌이 집시 사내와 여자 농노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였는데 이 어릴 때 어머니가 죽자 이 노처녀였던 이 네흘류도프의 숙모들이 맡아서 길렀습니다. 이 두 고모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달랐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온유했던 작은 고모는 수양딸로 삼아서 기르고 싶어 했고 좀 엄격했던 큰 고모는 집안일을 거두는 하녀로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카추사는 좀 반은 양딸이면서 반은 집안일을 거두는 하녀로 이렇게 키워지게 됐죠. 그녀에 대한 호칭도 뭐 좋은 의미, 나쁜 의미가 아닌 어중간한 카추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네흘류도프가 전쟁터로 떠난 지 몇 달이 지나서야 카추사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주인집에서 쫓겨나고 이 집 저 집의 하녀로 전전하게 되죠. 그러나 워낙 젊고 미모가 뛰어났던 카추사, 가는 곳마다 주인 남자들의 성적 학대가 심했습니다. 오래 견디지 못했죠. 이 자포자기에 빠진 카추사는 결국 사창가로 흘러가게 되었고 이때부터 당시 종교적 기준으로는 만성적 죄악의 생활인 매춘부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카추사는 이렇게 7년을 살아왔죠. 유학을 옮겨가며 매춘 생활을 하던 26살의 그녀는 어느 날 호텔 고용인의 관계에 빠져서 어느 독살 사건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살인 혐의를 받아서 6개월 정도 구속돼 있다가 이제야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 기소장의 여러 정황을 볼 때 카추사 한 사람에게 살인 혐의를 좀 뒤집어 씌우고 있다. 누가 봐도 명확한 부분이었습니다. 배심원으로 참석한 네흘류도프 공작은 카추사가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카추사와 네흘류도프 공작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부도덕함을 알아차리고 비난할까 두려워서 그녀의 무죄를 감히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들은 논리가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카추사에 대한 그들의 처음 결론, 유죄를 인정하되 훔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 참 말이 이상하죠? 그리고 두 번째 결론, 이를 조금 정정해서 카추사는 훔치지도 약탈하지도 않았으나 아무 목적도 없이 한 사람을 독살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이 판사들은 그녀의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징역 4년을 언도하죠. 카추사는 울부짖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 연고나 백그라운드가 없는 그녀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죠. 재판상의 착오와 이 법률 형식의 희생물이 된 카추사, 죄가 없음에도 아주 좀 악명 높은 이 시베리아 유형 4년의 징역형이 결정됐습니다. 이러한 재판을 지켜보면서 네흘류도프 공작, 그녀를 사창가로 내몬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란 사실을 깨달았죠. 이때 비로소 자신의 죄가 얼마나 컸던가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는 판사를 만나 이 카추사가 독살과 관련해 죄가 없는데 징역형을 언도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판사가 말하기를 자신이 보기에도 배심원의 판결이 이치에 맞지는 않지만 법과
그들을 존중해서 판결을 내렸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네올류도프, 스스로 회개할 때가 왔음을 느끼고 자신을 속박하고 있던 이 허위와 가식의 틀을 부수고 진실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혼녀에게 이러한 일련의 모든 것을 고백해서 정리하고 카추사에게 용서를 빌기로 하죠. 감옥으로 그녀를 찾아가 용서를 비는 공작. 하지만 돌아온 것은 그녀의 증오에 찬 싸늘한 시선뿐이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이용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것뿐이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나를 농락하고 또 저 세상에서 날 이용해서 스스로의 죄를 씻고 자신을 구원하려는 목적일 뿐이다. 나는 당신이 증오스럽고 보기가 싫다. 얼른 사라져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올류도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고 유력한 인사를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백방으로 구명운동을 벌이며 이 귀족의 사치스러운 생활도 포기하고자 했죠. 이제까지의 거짓 생활을 청산하고 속죄의 뜻으로 카추사와 결혼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카추사는 처음 이 네올류도프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뒤이은 청혼에 놀라서 좀 반발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좀 흘러요. 그의 열성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에 카추사의 이 차갑기만 하던 태도도 조금씩 달라져 갑니다. 카추사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네올류도프와의 관계도 상당히 좋아지게 되죠. 카추사를 시베리아로 이송시키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자 네올류도프도 점점 바빠졌습니다. 돈이 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좀 주의에 베풀고 지금까지 생활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영지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하다가 그 옛날 이 카추사가 지냈던 이 숙모의 집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네올류도프는 이 천장 서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하는데요. 이 두 고모와 대학생 시절의 네올류도프, 이 사람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녀였을 때의 청순한 카추사도 함께 찍혀 있었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눈부신 소녀이자 아름다운 여성 카추사의 모습. 지금 자신으로 인해 감옥에서 시들어가고 있는 그녀를 생각하며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네올류도프. 그 길로 교도소 병원을 찾아가 카추사에게 그 사진을 전달하는데요. 이때 만감이 교차하는 두 사람. 이 여러 정리를 하며 네올류도프는 이 영지를 돌아보면서 상류사회의 소수 귀족들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만족을 위해 이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낍니다. 또한 이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이모 집을 방문하면서 이 귀족들의 삶의 허위와 이 가식 다시 한번 아주 절실하게 느끼죠. 이제 본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잖아요. 어제까지 같이 놀았지만 이제는 참으로 혐오스러운 광경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모, 이제까지 카추사 문제에 대한 자초지종을 듣고 네올류도프가 얼마나 바보인가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구시대적인 내용이죠. 원로원에서도 이 귀족인 네올류도프가 도덕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매춘부와 결혼하고자 한다는 데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대놓고 비도덕적이다라고 모욕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 카추사의 시베리아 유형은 결정된 셈이었는데 황제에게 청혼을 한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는 기대는 갖지 않아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카추사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던 이 네올류도프에게 이 카추사가 좀 예전의 생활을 못 버리고 아주 방종하고 이 타락한 여인이라는 소문이 들려오게 됩니다. 즉 병원의 이 직원들과 문란하게 지내다 원장에게 발각돼서 교도소에 재수감됐다는 내용인데요. 이 순간 네올류도프는 이 비애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고작 이런 여자를 위해 자신이 이렇게까지 노력했던가 좀 아쉬움, 부끄러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죄받을 사람은 자신이라는 생각에 결국 생각을 바꿨고요. 그녀를 구하려는 결심을 변치 않았습니다. 근데 좀 나중에 밝혀지는데 사실 이 병원 직원과의 연문은 유언비어였습니다. 직원이 뒤에서 그녀를 껴안고 희롱하려는 것을 뿌리치다가 유리병이 깨졌어요. 이 소리를 들은 병원장이 사실 확인 없이 그녀를 내쫓은 것이었죠. 카추사는 원래 이런 사실을 면회온 네올류도프에게 말하려다가 그의 태도를 보고 좀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만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과정들이 거쳐서 카추사는 결국 이 죄수호송대에 끼어서
시베리아로 떠나게 됩니다. 네올류도프는 이 약혼 여인 공작의 딸도 부귀영화도 모두 버리고 지저분한 3등 객차에 몸을 싣고 그녀를 뒤따라갔죠. 그 사상은 고매했지만 그리고 그 정신은 훌륭했지만 이 여행은 매우 괴로운 여행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평생 고생이라고 해본 적이 없는 공작이었잖아요. 이 네올류도프는 불결하고 실증나는 이 형사범의 대열에서 이 카추사를 빼내 정치범의 대열로 옮겨줍니다. 이 형사범들과는 달리 정치범들, 그녀를 매춘부로 다루거나 농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치범들 속에 이 마리아라는 여성, 그리고 시몬손이라는 혁명가, 이들의 이 행동, 그리고 이들과의 만남이 카추사에게 아주 좋은 결과로 다가오게 되죠. 이 정치범 한 사람 한 사람은 한결같이 훌륭한 그런 인품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생이 거의 귀족 출신이었는데도 자신들의 특권과 이 자유를 민중을 위해 희생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카추사는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범들과 한방에서 지내면서 카추사도 조금씩 변해갔죠. 정치범들은 모두 존경받는 양심수들이었고 이 카추사를 사랑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여성혁명가 마리아는 부유한 장군의 딸로 태어났으면서도 일반 여성 노동자들처럼 행동했고 카추사에게 정신적 부활의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혁명가 시몬손, 원래 이제 회계사 아버지가 좀 엄청난 재산을 축제했어요. 부정하게 벌었죠. 근데 이거를 좀 매우 안 좋게 비판했고 민중들에게 그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가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사회 악이 민중의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해서 이 민중주의자들의 운동에 가담했고 교육에 그 힘을 많이 쏟았었죠. 이러한 과정에서 이 시몬손은 차츰 카추사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좀 과정이 있어요. 이 시몬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카추사, 여자로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고 장래에 이 삶의 보람과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시몬손은 이 카추사가 그저 아름다운 여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평등을 지향하는 그런 정신관의 여성임을 알고 더욱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시몬손의 사랑을 느끼면서부터 이 카추사의 태도에는 많은 변화가 오는데요. 그녀의 옷차림이며 말씨, 태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랑은 한 사람을 정신적 부활로 이끄는 위대한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듯도 해요. 그리고 어느 날 네올류도프가 카추사를 면회하러 갔을 때 그는 이 시몬손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시몬손은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카추사와의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처음에 이 그의 제안은 네올류도프에게 충격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손의 진지한 태도, 그녀를 사랑하는 이 자세에 감동을 받게 되죠. 그리고 자신에게는 그녀의 결혼을 허락할 권리가 없음을 밝혔지만 이 시몬손이 간곡히 요청합니다. 당신의 허락이 있어야 이 사랑은 진행될 수 있다. 이 네올류도프는 카추사를 만나서 시몬손과의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두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카추사는 이때 네올류도프에게 미안함 그리고 죄의식을 느끼지만 결국 시몬손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하죠. 그녀 역시 마음속에서는 이 네올류도프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었지만 자신과 엮여서 좋을 일이 없었어요. 그는 귀족으로 돌아갈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의 정례를 위해서 일부러 새로운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네올류도프는 참으로 복잡한 심정으로 그녀를 축복해주게 되죠. 그리고 이때 황제에게 올린 청원서로 마침내 카추사의 석방이 결정됐습니다. 네올류도프는 이 카추사에게 서류가 도착하면 자유의 몸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음을 알려줬어요. 그러나 그녀는 시몬손과 헤어지지 않고 그와 함께 유영지까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때 네올류도프에게 자신도 용서를 빌어요. 착잡한 마음으로 떠나가는 그녀를 전송하고 돌아오는 네올류도프. 사랑의 실패에 대한 슬픔 그리고 일종의 정신적 해방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네올류도프. 성경의 복음서를 읽으며 그 가르침에 따라 새로운 세상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카추사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동안 자신이 경험한 세계가 사악한 세계였으며 사랑이 모자란 사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무한한 사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깊은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서 속에 나오는 무한한 사랑의 감화를 받고 앞으로는 그러한 진실을 찾아서 살기로 굳게 결심을 하죠. 한 귀족과 한 여인의 이 정신적인 부활 과정을 그린 톨스토이의 마지막 작품 부활. 이 소설은 원래 이 톨스토이가 유명한 변호사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에 기반을 둔 실화소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톨스토이 역시 이 젊은 시절 이 숙모의 하녀를 비극적 인생으로 만든 그런 전적이 있었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자전적 소설이기도 하죠. 19세기 말 이 불의와 위선이 팽배했던 제정 러시아. 귀족 계급은 민중을 착취했으나 법은 언제나 강자의 편에 서 있었고 종교는 민중의 고통에 침묵했습니다. 네올루도프는 이 카추사의 비참해진 삶을 바라보며 비로소 자신이 누리는 번영 뒤에 감춰진 일반 민중들의 아픔을 깨닫게 되죠. 당시의 재산의 절대적 가치였던 토지. 이러한 토지는 개인이 절대로 소유할 수 없다는 그런 요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네올루도프는 자신의 영지를 정리하고 자신도 민중적인 삶을 살기로 선택을 하게 되죠. 이기주의, 약육강식, 승자독식, 아주 공격적이고 탐욕적인 사회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이 부활 속에 등장하는 타인에 대한 따뜻한 인간애가 아닐런지. 자신의 삶을 참여하고 부활의 길을 가려 했던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하는 듯도 합니다. 우리 자신들은 경제적 자유와 번영 속에서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는 이웃들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말이죠. 이 책을 읽은 지금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올루도프는 상류층으로 방탕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카추사를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용서를 알게 되면서 진정한 도덕성과 이 타인에 대한 연민을 스스로 인지하게 되고 결국 자신 스스로를 부활시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던 카추사. 그러나 위기의 순간 만난 사람들로 인해서 스스로의 자존감과 가치를 회복했고요. 당당한 자신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내용. 러시아 사회의 이 귀족과 농노, 이런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서 법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 억울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부활과 타인의 부활이 어우러져 마침내 러시아 사회 부활의 길을 제시합니다. 참 대단한 작품이 아닐 수 없어요. 원래 이런 종교적인 좀 성향에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소설은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 책은 재미도 있고 느낀 점도 탁월하고요.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도 참으로 깊고 참 심오합니다. 이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이란 매체가 좀 전성시대를 맞이한 이후에 뭐 장편 소설 또는 뭐 복잡하고 두꺼운 책들 이런 건 아예 전멸이죠. 이제는 책을 떠나서요. 긴 문장 자체를 보지 않는 시대가 된 듯도 합니다. 그러나 이 미국 등의 선진국을 보면은 그 최상층 사람들이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IT화 해도 이런 최상위층 교육기관이나 기업 같은 데서는 에세이나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최고의 능력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도 매우 엄격하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과학 학문을 당연히 익혀야 하겠지만요. 인간의 기본 품성인 인문학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좀 감명 깊게 좀 읽은 이 톨스토이의 명언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좋은 말은 언제나 단순하며 언제나 만인에게 이해되며 그리고 언제나 합리적이다. 착한 사람이란 자신의 죄는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자신의 선행은 곧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을 말한다. 그릇된 사람이란 이 반대다. 자신의 선행은 언제까지나 잊지 않으면서 자기가 저지른 죄는 곧 잊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사람을 말한다. 다른 사람들과 무리지어 있을 때는 홀로 생각해야 하는 점을 명심하고 홀로 생각에 잠겨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현명하고자 한다면 현명하게 질문을 하는 방법, 주의 깊게 듣는 태도,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말을 그치는 방법을 알아야만 한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어떤 말을 할까를 항상 귀 기울이는 사람은 결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법이다. 항상 근거 억조처럼 깊이 익히려 들지만요. 역시 저 자신은 부족한 사람인 듯도 합니다. 이 명언들을 항상 새기려고 했지만요. 어떤 다툼과 억울함이 있을 때
문득 치밀어 오르는 미움과 분노를 없애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을 다스리는 데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죠. 세월이 흘러도 위대한 작가의 이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톨스토이. 왜 그가 이토록 오래도록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지 다시금 잘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바쁘고 힘든 세상 속에서 무언가 변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치유의 과정으로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쟁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 부활을 경험해 보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